당신의 삶을 바꾸는 토크쇼 정치합시다. 자, 오늘은 지식다방으로 인사드리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11월에 처음 인사를 드렸는데요. 자, 이제 어느덧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바꾸는 정치란 무엇인지, 또 좀 구체적으로 어떤 후보를 뽑아야 하는지 그 답을 좀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까지 저희와 함께 고민해 주실 유시민 이사장님, 네, 그리고 하주모 작가님 자리해 주셨어요. 네. 근데 오늘 우리 이사장님의 짝꿍 박형준 교수님이 안 계세요. 쓸데없는 일 하러 어디 갔더라고요. 미래통합당 이제 선대위원장 자리를 맡으시면서 뭐하러 가시나 몰라. 여기 훨씬 나은데. 네, 서운하시죠? 서운하기도 하고. 네. 배신이야, 배신. 어금니를 꽉 깨무시는데 듣고 계시나요? 우리 여기 안 계시면 이렇게 항상 이 뒷담화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자, 오늘 그래서 좀 특별히 또 소개해드릴 두 분이 있는데요. 자, 먼저 대표적인 보수 농계기자, 변호사이시면서 또 시인이시기도 하신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전원책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그런데 소개를 할 때는 과거의 직업을 그렇게 소개를 다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유튜버. 한때 시인이었고, 네. 한때 변호사였고, 근데 한권 씨는 영원한 시인이고. 한때 유판사의 앙숙이었고.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야 되는군요. 네. 이런 관계였나요? 앙숙 관계였나요? 대놓고 앙숙이라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앙숙이 아니니까 앙숙이라고 그러시는 그런 거지. 거죠. 옛날에는 네네. 그래도 좀 재밌었는데 요사이 네. 은행을 보니까 내가 없는 새 이게 누가 막아준 사람이 없으니까 막 나가버리더라고. 그 역할, 오늘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를 살리기 네. 위해서 나오셨어요. 막 나가 그랬습니다. 유시민 소생 프로그램. 잘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요즘 저널리즘 비평계의 아이돌로 불리는 한양대학교 정준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정치합시다 오신 소감은 어떠세요? 네.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저희 열린 토론 진행하면서 그 미디어 비평을 시작을 했는데 네. 근데 정치합시다 예를 들었어요. 그나마 KBS가 공영방송으로 하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 네. 정치에 대한 담론을 이렇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프로그램 아니냐라는 걸 저희 비평해 주시는 분께서 얘기해 주셨고 제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건 그 정치합시다입니다. 거의 지상파 방송 중에 유일하게 가장 차분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그리고 가장 대중적인 언어로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고요. 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프로그램 1호 네. 지금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좀 목소리에서 굉장히 신뢰감이 있지 않으세요, 교수님? 먼저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 너무 기대돼요. 드리자면 예. 난 원래 성함 보고 좌판 줄 알았거든요. 이 정준 지읒이 두 개나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열린 토론 네. 있잖아요. 정말 진행을 매끄럽게 해요. 그래서 정준이란 이름이 네. 이게 잘 한다는 지읒이구나. 좌지읒이 아니라. 변호사님은 정말 잘한다. 아니, 우리 전원석 변호사님은 누구를 보면 네. 제 좌파야 아니야 이 생각부터 먼저 하시나 봐. 아니 내 왼쪽에 있는 사람은 다 좌파거든. 왼쪽에 앉았잖아 지금. 우파시네요. 이게 우파고 갑자기 막 저기는 좌. 네. 극자신이고. 근데 오늘 사실 처음 이 자리에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여러 회 저희와 하신 것처럼 이 자리를 좌지우지 하시네요. 야, 역시. 자, 오늘 지식다방의 마지막 주제는요. 코로나19가 강타한 2020 정치입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정치를 어떻게 바꿨는지, 또 이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국가적 위험 앞에서 이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한국인 35살 여성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1번째 환자를 포함해서 교회하고 관련된 사례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뭔가 슈퍼전파 사건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모두 433명으로 1261명으로 늘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유초 중등학교에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일을 일주일 연기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총선을 앞둔 정치권도 비상입니다. 예전 같으면 선거 분위기가 달아올랐을 텐데 일각에서는 총선 연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사실 이쯤 되면 굉장히 시끌시끌해야 돼요. 근데 뭐 거의 정치가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조용해요. 근데 선거운동도 이렇게까지 조용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도대체 코로나19가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 건지 요즘 어떻게 실감들 하시는지요? 이번에 코로나가 이게 딱 덮쳤단 말이에요. 이 딱 덮치고 나니까 이건 정말 다닌 사람이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굳이 지금 선거판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침체에 있고 이러면 우리 사회가 전부 다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지갑을 여는 걸 더 겁을 내요. 네. 이러니까 선거판은 말할 것도 없어요. 누가 뭐 정치하자 공약이 어떻다 누구 이게 뭐 도와주시오 이래도 그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난 그래서 이게 아마 사상 최초로 어쩌면 대중의 관심을 전혀 못 받는 선거가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염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이제 시민들이 일상의 삶을 매우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 이동이 줄어들면 만남이 줄어들고 이러면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뭐 이 경기의 급격한 하락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거죠. 뭐 필연적인 겁니다. 우리가 다 겪고 있는 일이고요. 이제 표면상 후보들이 대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소독약 통 메고 다니면서 뭐 골목 구석에 가서 방역하고 SNS 올리고 이런 거 정도 하고 있던데 그래도 시민들의 그 선거에 대한 관심은 밖으로 표출되지는 않지만 또 다른 때의 그 국회의원 선거 못지않게 저는 바닥에서는 흐르고 있다고 봐요. 다만 이제 상황이 이래서 잘 표출되고 있지 않은 거죠. 예. 선거 몇 번 해봤죠? 2번 해봤죠? 국회의원 선거를 2번 해봤잖아요. 아, 제가요? 예, 몇 번 해봤죠. 맞다. 뒤에 또 했다. 통진당 후보로 춤도 추고 춤도 추고 했다. 지방선 못 했고. 그 변호사님께 말씀하시면 또 자료 화면이 또 나갑니다. 우리 저기 이사장님이 계신. 그거 봐요. 그러니까. 전 국민을 네. 흥분시키는 장면이야. 그때야 이제 뭐 정말 선거 운동하면 굉장히 으쌰으쌰 뭐 시끌시끌했는데 지금 정말 조용하잖아요. 근데 그 예. 화면을 못 보셨구나. 뭐 얼핏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웃겼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재밌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전혀 새로운 사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하고 마주치게 되면 기존 사회는 이제 성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했던 것들을 낯설게 보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정치 같은 경우도 저는 이게 이제 우리 정치에 있어서 별로 좋은 물론 호재는 아니긴 합니다만 이른바 악수 정치, 어깨동무 정치, 패거리 정치 이런 것들과 좀 다르게 우리가 비대면의 방법으로도 우리가 내용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약간 우려하는 게 있다면 미디어 정치가 가속화될 가능성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적인 상황이 되니까 자기가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승부를 걸기보다 미디어를 활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어서 이건 부정성도 좀 일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진짜 이게 선거가 가능할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도 선거 연기가 가능한 시점인가요? 어때요? 선거는 연기하려면 네. 이제 정상적인 선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을 경우 대통령이 이제 연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류 흐름이나 교통이나 이 모든 것들이 선거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리라고 보고요. 연기한다고 해도 이제 국회의원 20대 국회의원 임기 마감일이 5월 30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연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한 달 후에 뭐 상황이 더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냥 예정대로 4월 15일 날 선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허 작가님한테 여쭐게요. 네. 이런 국가적인 위험 속에서 선거가 치러졌던 예가 역사적으로 꽤 있죠. 지금 근대적인 선거는 사실 길게 봤자 한 200년 정도 볼 수 있죠. 네. 근대 선거가 사실은 미국이 제일 좀 먼저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의회 자체가 독립전쟁 시기에 생겼다고 할 수 있죠.
링컨 같은 경우는 남북 전쟁 때 재선됐습니다. 예,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뭐 본토에서 전쟁이 치러지지 않았으니까 꼬박꼬박 꼬박꼬박 선거를 다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6.25 때 네. 선거가 3번이나 있었는데 그 최초의 지방 선거가 52년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투표율이 90%가 넘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그 전쟁 기간 중에 재선에 성공했던 거 아닌가요? 이대 대통령.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부산에서 발췌기원도 하고 뭐 네네. 하실 일 다 하셨죠. 사실 우리 전염병의 확산 때문에 사실 저기 투표소에 사람들이 많이 갔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들이 지금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21대 총선은 투표율이 굉장히 낮을 것이다라는 걱정들을 합니다. 지난번에 가령 투표율이 높았던 것은 좀 양대 거대 정당보다 다당제가 생기면서 그때 국민의당 돌풍이. 다당제가 생기면서 투표율이 높아졌어요. 60%에서 50%, 40%로까지 떨어졌다가 58%로 치솟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진영 간에 이게 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에 역시 코로나 사태만 생각하면 30%밖에 투표율이 안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한 50%까지 가지 않을까. 지역구 선거도 양강구도로 대체로 치러지지만 비례 선거는 이제 진영 간 대결로 왔어요. 그러니까 당명이 미래한국당에서 아니 유독 정말 이 부분에서 심하다. 아무리 적이지만 적일수록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하려고 지금 내가 하나만 얘기해 줄게. 노력을 했잖아요. 대부의 빗도 클레오네가 자기 아들 마이클 클레오네에게 뭐라고 가르쳐 준지 압니까? 친구를 가까이에 적은 더 가까이에 두어라. 저거 이름을 어떻게 외우지를 못해. 아니 변호사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 그렇게 타박을 하시면 이거 편집해 주세요. 다시 할게요. 이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이라는 이 비례 전문당을 만들어서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 비례 전문당을 만들었어. 여러분들 진짜 이사장님이 긴장을 좀 이래서 갈래 정말. 지금 몇 회째 이러고 계시는데 답은 의도적인 것 같아요. 네. 짠도 나온다, 다시, 이제. 네. 내가 다 속이 타네. 미래통합 명을 잘 지은 거야. 이렇게 네. 헷갈릴 정도로 비슷하니까 얼마나 잘 알아보고 찍겠냐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 정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비례당을 또 만들어요. 이게 진영 비례예요. 진영 비례. 그러면 비례 선거에서도 뭐 정의당처럼 제3당이 있긴 하지만 큰 두 정치 세력이 그냥 비례 전문당을 만들어서 비례 투표까지 충돌하는 양당이에요.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 변수가 이번 총선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문정부 지지냐 반대냐. 그게 일단 크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지금 집권 세력이 어느 정도 잘 대처했다고 보냐. 네. 그러니까 유능하게 대처했냐, 무능했냐. 이 판단 두 개가 이번 선거전을 결정짓는 변수로 등장한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 중간을 딱 넘었을 때 지금 하는 선거입니다. 그러면 이건 가령 미국 같으면 거의 중간 선거와 비슷한 경우예요. 그럼 중간 평가죠. 이걸 이제 그 일부 진보 좌파 진영의 신문 혹은 또 민주당 쪽의 성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면 정권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 이 싸움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중간 평가 선거에서 야당 심판이라는 말은 교과서에도 안 나온 얘기입니다. 그건 지어낸 말이에요. 정권에 대한 심판이 어느 정도냐 하는 문제지 세상에 정권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는 선거가 어디 있어요. 그 야당 심판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야당은 잠깐만 내가 얘기하잖아. 아니 4년 전에 이미 있었다니까요. 야당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은 권력이 없기 때문에 야당을 심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어불성설이라는 말을 어느 도단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도 안 돼. 그럼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지역이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이잖아요. 이곳의 투표율과 또 이곳의 민심이 이 전체 총선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코로나19 사태는 계속해서 옆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하고 보면 내 옆으로 온 것 같은 느낌까지는 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확진자 수로는 보이지만 내 옆에서 사람들이 당하고 있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특히 확진자의 수라든가 체감하는 것으로 내 옆으로 성큼 다가온 것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큼 다가온 것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한테 묻게 되는데 그때는 가장 이제
추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권력을 지닌 존재에게 묻게 되고 게다가 그게 불만을 지니고 있었던 존재라고 한다면 거기에 굉장히 강한 분노를 표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저도 이제 투표율은 올라갈 거라고 봐요. 대구 경북 지역은. 경북 지역에 민주당이 전 지역구에서 후보를 다 냈습니다. 지난번 총선 때 후보를 거의 못 냈거든요, 경북 지역에. 대구에 지금 2군데 아직 이제 후보를 못 찾고 있는 데를 빼면 대구 경북 지역 전체의 후보를 다 냈어요. 그리고 그 지난번 총선과 비교하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여당의 지지율이 보수 야당에 비해서 낮긴 하지만 과거보다는 훨씬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뻔히 보이는 선거에는 유권자들이 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은 국회의원 총선이 예전보다 여야 간에 훨씬 치열하게 치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공천 탈락해서 무소속 출마하는 분들이 또 있죠. 그렇게 그런저런 선거 자체의 메커니즘 때문에 투표율은 지난 총선보다는 적어도 TK 지역은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어떤 그런 태도들, 우리 정말 표심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직접 좀 거리로 나가서 이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시민들 만나보시죠. 한 98점? 방역 같은 거 그런 거를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 3, 40점? 계속 코로나 확진자도 늘어나고 그 마스크도 구하기가 엄청 힘드니까 한 8, 90점 정도 맨날 업데이트 되는 거 보면서 되게 대응이 빠르구나 그런 거 느꼈고요. 그래도 한 40점? 잘한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아서 95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다 하시는 게 눈으로 보여요. 80점 이상? 대통령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또 대구시장 뭐 다 열심히 하잖아요. 저는 60점 정도? 일본은 제외하고 나머지 정치기관에서는 그렇게 막 잘 움직이고 있다고는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현재 정권이 정치를 하는 데다가 밀어줘야 되겠다. 나라를 위해서. 저는 바뀐 건 없어요. 아니요, 바뀌고 그런 건 없어요. 저는 여당을 지지를 했죠. 지지 안 해요, 이제는. 야당 지지하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지 정당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어느 당이든 똑같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확실히 누가 지도자이냐에 따라서 너무 확연한 차이를 이번에 본 것 같아서 정말 국민 투표가 중요하구나. 우리 시민분들도 다양한 의견들을 내줬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아이가 드신 분은 지지하는 쪽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데 왜 질문 분은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것도 바뀌지 않았어요가 아니고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하니까 자기 마음을 아직도 자기가 모르는 거야. 빨리 저분을 만나서 설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변호사님은 지금 정부가 되게 잘못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안 보니까 약간 화가 나신 거예요. 우리의 어떤 대통령 국정 운영 저희가 운영 평가한 여론조사를 지금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저희가 민심포차에서도 소개해드렸던 결과인데 잘했다가 50.8%, 못했다가 46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막 확산되기 사실 직전에 한 평가라서 이제 그 이후에 이 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는 아마 우리 다음 주에 아마 공개가 될 텐데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최근에는 다시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간 이유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국민들의 위기의식을 줬잖아요. 거의 뭐 7천, 8천 계속 올라갔으니까 매일 뭐 800명, 500명 이러다가 이제 100명 이하로 쭉 떨어졌거든요. 100명이 쭉 떨어지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믿음이 서서히 생길 때 가령 국가가 주는 어떤 신뢰, 믿음 이것이 생길 때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는 상당히 회복을 합니다. 회복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역설적으로 올라가게 돼버리죠. 잠깐 일종의 마치 어떤 행사가 있으면 생기는 컨벤션 효과 비슷한 효과예요. 어떤 위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국가의 지도층에 대한 지지가 올라가다 다시 또 원상태로 찾아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아마 문 대통령에게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유리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일단은 이제 우리 정부가 하나 얻은 것은 정부가 정보를 숨기지 않는다. 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는 어떤 정보도 감추지 않는다. 이거는 신뢰를 획득한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면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감소 추세에 있다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지금 외신이나 혹은 외국 의회에서 분석하는 걸 보면 중국부터 시작해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던 나라들을 첫 환자 확진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1일차, 2일차, 3일차 이렇게 시계열 데이터를 해서 그래프를 해놓은 걸 보면 다 똑같아요. 나라마다 뭐가 차이가 있냐 하면 어디까지 올라가냐. 그리고 이것이 변곡점에 도달하는 때까지 시간이 며칠 걸리냐. 결국 시간 싸움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외국에서 우리는 한국과 같은 그래프를 원한다. 이런 이제 정치 지도자들의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외신에서 그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각국의 그래프 비교를 통해서 평가를 하면서 그 외신의 평가가 우리 국민들의 판단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제 외신의 평가는 상당히 상대평가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요소 있고요. 그래서 저는 더 좋아질 거로 예측을 하고요. 코로나19 사태를 뭐 지금 저는 사태라고 그러고 위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위험, 또 뭐 재난, 비상 상황이다. 언어들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 모든 사람은 자기 언어가 있으니까 자기 언어를 쓸 수밖에 없죠. 주관이 투영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미디어라든가 좀 더 책임 있는 정치라든가 이런 데서 쓰는 건 주관적인 것보다는 객관적인 상황에 좀 더 어울리는 말을 쓰는 것이 이제 맞죠. 네네. 지금의 코로나19가 문정부의 위기라면 미래통합당에게 기회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국민에게는 위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저는 위험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위험은 어디로든 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잠재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언제든 발생했을 때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재난이 돼버리거나 위기가 돼버리거나 또는 파국으로까지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위험을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주관적인 평가들이 굉장히 갈려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사실 재난이라는 말을 좀 글자를 좀 풀이를 해보면 앞에 재는요 자연이 주는 현상입니다. 나는 그로 인한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를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나 국민들은 이 재를 난리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현상에서 재난이라는 말은 저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험, 객관적인 위험이죠. 제가 지금까지 위험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쓴 것 같은데 잘하고 있었던 거죠. 아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늘 이런 걸 국가 위기 상태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국가 위기 상태는 이런 감염병 사태도 있고 경제 지금 그 엄청난 사태가 벌어져도 국가 위기 그 사태가 있을 수가 있고 뭐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도 하나의 이 사회의 대혼란이잖아요. 카오스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서울에 있으니까 이제 잘 몰라요.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 대낮인데도 길거리에 사람이 없고 차량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서울에 앉아갖고 이게 위험이다 뭐다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 들으면 화가 납니다. 대구 경북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강조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는데요. 거기가 뭐 카오스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기가 확진자가 많이 나온 지역이고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극심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 지금 교통도 정상적으로 운행하고요. 그다음에 뭐 시장, 마트나 이런 것들 물품 공급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당연하죠. 다 돌아갑니다. 내가 그런 걸 카오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심정적으로 카오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전 세계가 휘청거리는 막 전염병이 창궐했던 적이 뭐 저도 몇 가지가 기억나는데 어느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류는 대부분 병으로 죽었습니다. 전쟁보다 병으로 훨씬 더 많이 죽었고 심지어 전쟁에서마저도 전투보다 병으로 더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 유명한 건 몇 개만 뽑아봐도 뭐 BC 4세기, 5세기 말에 있었던 아테네 역병, 최고 지도자가 죽었죠. 페리클레스가 죽었죠.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다는 추정이 있고요. 8세기에는 동아시아에 역병이 불어요. 우리나라, 중국, 일본까지 불어서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구의 40% 관료의 민중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관료의 40%가 죽어서 국정이 마비돼요. 그리고 제일 유명한 14세기에 있었던 유럽의 흑사병. 페스트. 그렇죠. 페스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다고 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유럽인들이 그 병균을 갖고 전 세계로 나가면서 16세기에 신대륙에 있었던
원주민들이 한 2세기 동안 95%가 절멸합니다. 마야 문명, 아즈텍 문명 그렇죠. 이런 거죠. 예, 네. 당시에 유럽인들은요 몸 자체가 생물학 무기입니다. 그렇죠. 네. 안 퍼뜨린 데가 없고 안 죽인 데가 없어요. 청정지역 가서 다 퍼뜨린 거죠. 그렇죠. 네. 예. 전염병에 대한 역사를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이 전염병을 뭐 나라에서도 이게 뭐 대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방법들을 취했나요? 제사? 의학적인 것은 현대에 와서야 뭐 가능했을 만한 법이고 나머지 방법들은 거의 좀 종교에 의지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 이거 신의 노여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도 믿었고 그런데 훨씬 더 큰 이유는 민심의 안정이에요. 그런 행위를 보여줘야지만 혼란으로 가지 않는 거죠. 국민들은 그걸 진짜 그렇게 믿었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몽골군 앞에 놓고 팔만대장경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힘으로 저 어떻게 막아보겠다. 물론 애석하게도 부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좀 비의학적으로 그렇게 했죠. 예전에 그거는 불운이었어요. 불운. 종교의 시대 때는 불운이었고 또는 신의 어떤 처벌이었지만 국가가 뭔가를 책임지기 시작하는 시기로 들어오면서 사회가 이걸 관리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위험으로 바뀝니다. 통제 가능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계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비슷한 시기가 바로 근대과학과 근대국가의 출현이 비슷한 시기잖아요. 국가가 그걸 이제 감당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보건 개념이 생겨나고 안전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났는데 이게 역설인 게 뭐냐면 과거에 몰라스 시절에는 평등했던 바이러스나 세균이 불평등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학으로 통제할 수 있는 또는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들 사이에 불평등이 생겨버리는 거죠. 또 이제 근대 국가 역사는 바로 이렇게 생긴 불평등을 평등으로 바꾸려고 하는 또 끊임없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보건, 그러니까 국민 보건, 완전한 이제 국민 보건의 개념이라든가 백신의 보편화라든가 이제 이런 식의 방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므로 해서 통제 가능했으면서 생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불평등으로 바뀌고 그걸 다시 사회의 힘으로 평등으로 바꿔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들이 이제 교차되는 거죠. 정준희 교수가 이제 알미라는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은 잠정적인 거거든요. 오늘 아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느끼는 많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서 우리의 알미 더 확장되고 나면 뒤엎어지는 게 되게 많아요. 17세기 중반에 비엔나에 패스트가 2차례 왔는데 처음에 덮쳤을 때 비엔나 인구 30만 중에 10만 이상이 죽었어요. 세균의 존재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 종교 봉사단체하고 의사들이 그 왕이 도망가버린 그 도시를 지키면서 공공보건 사업을 해요. 시체를 수거하고 그래서 화장하고 불태우고 그리고 환자들을 격리를 하고 가로를 청소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1년간 분투해서 비엔나 패스트가 찾아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30년 후에 다시 덮쳤는데 30년 후에는 달랐어요. 그때 경험이 뭐냐면 이 알미라는 건데 초기에 시신을 방치한 것이 결정적인 오류였다는 것을 첫 번째 비엔나 패스트에 안 거예요. 세균의 존재를 여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30년 후에 다시 패스트가 왔지만 그때의 대처는 완전 달랐거든요. 피해도 훨씬 적었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세균의 존재를 확인하고 나서는 국가의 대처법이 그때와는 차원이 다르게 진전이 됐죠.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대처하는 이 전 세계 문명 국가들의 대처법을 보면 결국 알미라는 것이 과학적 지식, 과학자들이 탐구해낸 지식들이 우리의 국가 조직을 바꾸고 국가의 행동을 바꾸고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고 우리의 대처법을 다르게 한 거니까 저는 이 코로나19가 뭐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또 해법을 찾아낼 거라고 믿어요. 지금까지 한 것처럼. 굉장히 근래에 우리 보면요. 노무현 정부 때는 사스.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는 신종플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메르스. 그리고 이번에 또 코로나19. 뭔가 각 정부마다 이렇게 한 번쯤은 전염병 때문에 시련을 겪어야 되는 것 같은데 각 정부마다 어떻게 대응을 했다고 평가하시는지. 이게 그 사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이제 사망자가 아무도 없어서 노무현 정부가 대처를 아주 잘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중에 나왔죠. 그런데 신종플루가 참 재미있어요. 이 신종플루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유행을 했거든요. 그때 이명박 정부 때 신종플루는 뭐 저도 기억을 합니다만 나중에 타미플루라는 게 만약에 이 약이 이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으면 신종플루는 어쩌면 아직까지도 맹위를 떨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각 정부마다 한 번씩 전염병이 왔잖아요. 다 이제 동물에서 온 전염병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종 플루는 인플루엔자니까 그거는 이제 AI 바이러스, 이렇게 소위 조류독감이라고 해서 계통이 다르고, 이제 사스, 메르스, 그다음에 코로나19 이거는 전부 다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이에요. 같은 이렇게 사촌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사스 때는 우선 중국에서 유입된 케이스가 세 건인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3건을 다 공항에서 잡아냈고 국내 전파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스 때 그거 겪고 나서 이거 좀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해서 질병관리본부라는 이제 방역 전담 조직을 만든 거고요. 이명박 정부 때 신종 플루는 감염력이 엄청나게 높고 독성이 굉장히 약화된 변종으로 대유행이 왔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글로벌 대유행이 팬데믹이 선언이 됐고, 그리고 사망자가 몇백 명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겨울마다 오는 계절 독감 치사율의 반밖에 안 됐어요. 문제는 메르스 때인데 우리가 메르스 때 굉장히 큰 교훈을 얻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였다고 지적을 받았잖아요. 제가 지금 충격적으로 지금도 느끼는 거는 당시 삼성병원에 그 검역관들이 방역팀을 만들어서 갔는데 보안요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그거는 일개 민간 병원이 국가의 권위를 짓밟은 사건이었거든요, 그게. 메르스는 전파력이 굉장히 약한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끝난 거지. 이 코로나19 같은 정도의 전파력을 가진 병이 그때 왔으면 진짜 카오스로 갔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얻은 교훈이 이번 코로나19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그때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방역당국과 관련 정부 부처들의 노력이 그나마 이렇게 잘 조직됐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지금 방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어떤 프레임이 나오냐 하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약간 지금 스타가 됐어요. 기자분들도 함부로 못해요. 지금 이제 브리핑할 때 보면.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하고 정은경 본부장은 잘하는데 정부하고 대통령은 무능하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메시가 공을 잘 차는 게 아니고 메시의 왼발이 공을 잘 차는 거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질병관리본부는 정부의 방역 조직이에요. 그리고 정부에 속해 있고 이 전문가 집단에서 내린 판단을 청와대와 총리실에서 각 부처로 전달을 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가동해주면서 지금까지 임해왔습니다. 질본이 노력한 건 압니다. 정은경 그 질본본부장이 스타가 된 것도 알아요. 하지만 상황을 그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런 질본을 받고 일을 잘했다고 하면 되지. 우리나라는 감염병 전문 병원이 없는 체제란 말이에요. 나는 정말 화가 나요. 이번에 병상 숫자도 제대로 파악을 못했단 말이에요. 전국에 있는 엄마 병실에 도대체 베드가 몇 개인지 그것도 언론이 보도를 하고 나니까 질본이 그 뒤에 이제 비로소 대꾸하는 형식이야. 네. 지금 비어있는 엄마 병실 몇 개냐? 그게 언론사마다 다 대충날쪽했어요. 어떤 데는 1000개다. 1000개는 뭐가 1000개, 600개인데. 서울 같으면 무수히 산재하고 있는 뭐 전국에 다 있지만 콜센터, 대구에도 어제 지금 갑자기 또 터진 게 요양병원이잖아요. 질병관리본부 같으면 가령 다중이 어떻게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곳이 어디다 하는 것을 미리 다 이런 사태가 있으면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기본이잖아요. 자기들이 업무예요. 최근에 가장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마스크 수급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오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국민들의 불안감이 큰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보세요? 네. 교수님. 정부는 일단은 무한 책임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근데 정부가 오버로드가 걸리면 안 되거든요, 대신. 결국에는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대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 그 당시까지 도달해 있는 사회적 자원의 측면에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한국 정부와 이를테면 아프리카에 있는 소국의 정부가 감당해낼 수 있는 건 되게 다르고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역시 무한 책임이겠지만 실제로 오버로드가 걸리는 정도의 수준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정부가 동원해낼 수 있는 자원이 현재 현존하는 것을 상수로 있었을 때 그것을 얼마만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가까지가 정부가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의 영역이다라고 봅니다. 정부는 무한 책임을 지는데 책임이라기보다는 역할의 문제를 따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테네 역병 같은 때 페리클레스가 전쟁과 역병을 동시에 이렇게 맞았거든요. 그때 페리클레스가 강조했던 정신이 뭐냐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망하는 것보다
국가가 똑바로 세워지는 것이 개인에게 더 큰 이익이다. 그러니까 아마 정부는 책임을 따졌을 때는 반드시 이 역할의 범위, 권한의 범위가 정말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인지 진짜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따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마스크 문제는 우리나라는 되게 운이 좋아요.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유럽은 미세먼지 문제가 우리보다 훨씬 덜해가지고 평소에 마스크를 안 껴요. 저만 해도 작년에 박스로 사놓은 마스크가 있어서 금년에 마스크를 한 개도 안 샀어요. 온 식구가 다 쓰고 다녀도.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평소에 우리나라의 마스크 생산 능력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어요. 그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됐을 때 약 1,000만 개를 하루에 생산할 수 있었어요. 미세먼지가 좋은 일을 했네요. 그 좋은 일을 했다고 위험에 표현하는 대한 게 아니고 대비를 시킨 거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긍정적 부작용을 일부 남겼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시민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가 필요해요. 5천만 명이에요. 그러면 자, 총 공급은 1,000만 개, 총 수요는 5천만 개. 이 사이에 어떤 원리로 이 마스크라는 자원을 국민들에게 배분할 수 있는가? 답은 첫 번째 시장 원리. 시장 원리 하면 값이 올라가요. 그럼 돈 많은 사람은 사고 돈 없는 사람은 못 사게 되겠죠. 이거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가격 통제. 그래서 가격 통제를 하면 선착순이 돼요. 가격 통제를 하면 와서 줄 서는 사람이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밤새 줄을 서게 돼요. 이러면 줄 설 수 있는 사람이 사가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온 게 배급제잖아요. 오브제. 오브제는 배급제예요. 공짜 배급은 아니지만 정해진 가격 통제하고요. 그다음에 1인당 살 수 있는 양 통제하고요. 파는 장소를 통제했어요. 그래서 분배를 하는데 이거를 또 무슨 사회주의라고 그러니 사회주의 맞지? 그러면 저는 또 이 사회주의가 좋아요. 그런데 내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 처음에 중국에서 이게 그 우한 코로나가 문제가 됐을 때 당장 이 정부가 의료용 100만 장 그리고 일반용 200만 장을 주겠다.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자매 도시 뭐 이런 데 전부 다 우리는 50만 장, 우리는 40만 장 이렇게 서로 거느주기 바빴어요. 응? 중국을 도와주면 이럴 때는 뭐 어차피 어려운 이웃을 도와줘야 된다 이랬어. 그리고 우리 국민도 그런 점이 있으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막상 우리가 이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이게 마스크가 없단 말이에요. 마스크는 전부 다 이거 어디에 숨겨져 있고 중국어로 갖고 마스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진짜 대란이 벌어진 거예요. 이러니까 각 약국마다 제 시간에 그나마도 공급이 안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하루 종일 줄 수 있게 만들고 아침에 가서 오후 한 2시까지 줄 수 있도록 만들고 그나마도 제때 공급이 안 되도록 하고 이왕 국가가 배급을 하려면 좀 제대로 차라리 국가 한꺼번에 사서 집집 하나 나눠주든지 코로나19에 대한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는요 정말 머리부터 바꿔야 돼요. 이번 사태를 가만히 지켜보면서 정말 무능한 집단이야. 다들 질병관리본부 일 잘한다고 하는데 내가 대통령 같으면 전부 파민이야 그게. 그 질본에 대한 분노가 엄청 지금 크시는데. 아니 나 그 정말 화가 나. 질병관리본부 일 잘했다 그러면 정말 말도 아니야 그게. 화 좀 삭히시고요. 자 코로나19에 확진자 몇 명, 사망자 몇 명 매일처럼 카메라 앞에서 그 얘기 하는 게 그 일 잘하는 거예요.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바로 며칠 전에 냈던 기사인데 이건 또 시뮬레이션에서 낸 기사입니다. 뭐냐면 가장 현재까지 나타났던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거리를 떨어뜨리는 방법이다. 말 그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다.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봉쇄니 뭐니 이런 걸 떠나서 슈퍼 전파자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고 혼자 날뛰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게 가장 공동체에 해악을 끼친다라고 하는 게 시뮬레이션 결과로 나오고 그게 언론으로 보도가 됩니다. 그럼 현재까지 과학으로 확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은 뭐냐면 지금의 위험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감염원에 관련된 문제가 뭐고 마스크 수급에 관련된 문제가 뭐다를 얘기해서 현재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백서의 문제로 놔두고 지금 풀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굉장히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마스크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자기네들은 생산 능력이 없고 공급 능력도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의료진하고 환자만 써라. 왜? 못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더 늘려봤자 실제로 예방 효과가 이제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그건 그 사회에 맞는 판단인 거죠. 그 자원 동원 마스크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예. 그럼 한국은 어느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개씩은 나눠주겠다가 현재 판단에 맞는 거면 그 이상의 커뮤니케이션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2개씩 나눠준다고 하니까 약국에 갈 수 있는
환경이 돼가 있는 가정만 가는 거예요. 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말에 가잖아요. 대리 수령도 하고요. 그렇게 말하면요, 네. 이 세상에 아무튼 구할 수 없는 게 지금 마스크 생산하는 게 뻔하잖아요. 맞아요. 아니 그 마스크를 지금 시행하고는 있지만 그랬어요. 아직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 이 이슈가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송 보시면서 또 가족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실 것 같은데 이런 국가적 위험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보면서 어떤 기준으로 정치를 평가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여야가 없이 같이 그냥 합해서 빨리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야당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 야당도 그렇지만 여당도 요새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우왕좌왕하고 뭐 이러는데 사실 야당이 지금 뭐 어떻게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도구로서 활용하려고 서로 잘못 대응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보여주기식이 너무 심한 것 같고 저희들 뭐 당장 앞이 캄캄한데 그냥 솔직히 말하면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 일은 안 하고 그냥 돈만 챙겨가려는 그런 것 같아요. 여야끼리 자기 입지에 대해서 제일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 아닌가 좀 싶은 게 있어요. 그냥 딱 바라는 건 빨리 그냥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그냥 빨리 학교도 가고 싶고 빨리 이랬으면 좋겠어. 지금처럼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SNS나 뉴스를 통해서 알려주고 정치적으로 그냥 편을 가르거나 이러지 말고 그냥 정말 국민의 입장에 서서 그렇게 해서 대처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뭐 지금 시민들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면 평소에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정치권에 대한 이미지가 그대로 투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정치인과 정당들에 대해서 과도한 요구를 할 생각이 없어요. 뭐 위대한 지도자 바라지 않아요. 뭐 위대한 정치 그거까지 바라지 않아요. 왜냐? 바래봤자 안 되니까. 그럼 뭘 바라세요? 네. 그냥 네. 상식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염병이 터지면 원래 집권 여당은 좀 손해 좀 보는 거고 그 받아들여야 되고요. 야당에서는 또 이렇게 속으로 또 우리가 이익 좀 봐야지 생각하지만 겉으로는 또 협조 좀 하고 뭐 이런 정도면 저는 만족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참 솔직히 있는 그대로 말은 못 하겠어요. 네. 이 코로나19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공방전을 보면 네네. 너무 창피할 정도로 앞뒤가 안 맞는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문 대통령하고 이 정부가 우한폐렴이라는 단어가 가짜뉴스다. 그런데 당시에 나 거의 습관입니다. 매일 내 잉글리시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뭐 자료도 챙길 겸 해서 매번 이제 가리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그리고 뭐 그 월스트리트 저널, 시카고 트리뷴 이렇게 홈페이지들 쭉 한번 붙어보는 게 전부 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일이 돼가 있을 때 우리나라는 우한이라는 단어 쓰지 말아야 돼요. 네네. 그리고 이 중국에 미국은 2월 1일 0시부터 딱 막았잖아요. 중국인 입국 금지. 그런데 우리는 2월 4일 0시부터 구비성에 갔다 온 지 14일 이내인 사람만 입국 금지. 그럼 이건 하나만 하란 말이에요. 왜 중국인 입국 금지를 청와대 성문 페이지에 76만 명이 서명을 했잖아요.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경화 장관이 그게 한참 논란이 불붙어 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방역을 잘하는 나라 이런 나라는 입국 금지를 안 한다. 지금 입국 금지를 하는 나라는 주로 방역 체계가 엉망인 나라들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여기저기서 했습니다. 이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건 진보 보수 진영을 떠나가지고 왜 감염원 차단을 하지 않느냐. 우리 외교부는 손을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지금 이 보수 야권이 이 코로나19를 이용하는 방식이요. 그러니까 친중 정권 프레임이요. 근데 북한에 뭐 좀 줬으면 그거 공격되게 할 텐데 북한에 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동안에 막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마스크 퍼줘서 그랬다. 데이터도 무시하고 싹 다 무시하고 그냥 몇 개의 사실과 그다음에 그냥 주장을 섞어서 이 프레임을 계속 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방전을 지금 굉장히 정쟁화하는 그 모습들을 정치권에 쏟아지는 발언들을 저희가 조금 추려봤거든요. 대표적인 발언들 화면으로 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이제라도 중국인 입국 금지,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됐었고요. 또 다른 화면 보시면 권영진 시장은 대구 코로나 말은 없다, 3초 주지 말아라. 아마 이거는 이제 정부 보고서에서 보도 자료에서 대구 코로나라는 표현에 굉장히
항의를 한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여 대변인이 대구 경북 최대한 봉쇄라는 발언으로 굉장히 후폭풍이 불었고요. 네. 예. 저널리즘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지금의 정치는 절대왕정의 정치, 다시 말하면 권력이 바뀌지 않는 정치가 아니라 여야가 있는 정치거든요. 결국은 여는 여의 역할, 야는 여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정치권이 엄청나게 뭐 선하고 막 이 상황을 안 이용하길 바라는 거는 저는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총선 앞까지 왔는데, 게다가 지난 정부에서의 어떤 이른바 정권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에 대한 공격에 의해서 상실당했다라고 느끼는 상태에서 이걸 이용 안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금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우한교민 사태 때 딱 바로 이게 나왔던 거예요. 사실 비용도 많은 드는 일이고 이분들이 오다가 사고 날 확률, 와서 또 전파가 될 확률 이런 거 따지면 사실은 안 데려오는 게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데려오는 결정을 내렸을 때 정치가 어떤 반응을 했어야 되느냐, 언론이 어떤 반응을 했어야 되느냐. 근데 그때 정치와 언론은 지역 감정을 이용하는 반응을 해서버렸다는 거예요. 되게 단기적인 이익에 맞춰서. 국가가 했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왜 이것을 이런 식의 낮은 수준의 정쟁화를 하고 낮은 수준의 선정주의를 발휘하느냐. 왜 아산진천 국민들을 끌어들였느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치의 금도와 미디어의 금도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흔히들 그 위기는 기회라고 하잖아요. 이런 국가적인 위험 상황을 잘 관리하면 정말 난세의 영웅이 될 수 있고, 근데 그렇지 못하면 역사의 정말 죄인으로 남을 수 있는데 어떤 경우들이 그랬을까요? 사실 전쟁을 제외하고는요, 재해를 드라마틱하게 해결하는 경우는 좀 없습니다. 굉장히 좀 이 재해를 맞은 지도자가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정말 티가 안 나는 일 같아요. 그래서 사서에도 참 찾기 힘든데 좀 잘한 경우는 티투스 황제라고 로마 시대에 있었어요. 이 양반이 우리로 치면 석탈의 왕이랑 좀 비슷한데 뭐로 유명하냐면 콜로세움을 완공한 황제입니다. 근데 더 유명한 게 있죠.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어요. 그러니까 폼페이가 이렇게 싹 뒤덮인 그때 황제인데 이 양반이 재위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산이 터지고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고 그리고 엄청난 역병이 돕니다. 그러니까 삼재가 낀 황제죠. 네. 정말 삼재네. 예. 그런데 대처가 아주 훌륭했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대처를 했냐면 먼저 포고를 해요. 위로문을 포고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재난지역 선포 이런 것 같은. 그다음에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어떤 위원회를 구성했냐면 전직 집정관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들을 모은 거예요. 전직 대통령들을. 그러니까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정치적 방해 같은 것을 차단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기금을 조성해서 구휴를 하고 자기 재산도 내놓고 그리고 모든 의학적 지식을 동원을 하고 그다음에 제사를 지냅니다. 평가가 어떻냐면 그 당시에 자식을 돌보는 아비와 같았다. 아주 극찬이죠. 자, 이번 총선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또 우리 유권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텐데, 자, 이제 선거가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유권자분들에게 좀 조언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람들은 아침에 신문을 보고 저녁 TV 뉴스를 보면 자기가 충분히 정치를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감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정치는 늘 방관자를 피해서 도망을 가는 것이거든요. 정치가 타락하는 것은 방관자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가급적 이 정치 참여를 일상화를 하고 투표장에도 반드시 가고 하는 그런 민주주의의 적극적 참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진일보시키는 밑그림이 된다는 걸 좀 생각해 봤으면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지금 상황이 문재인 정부 4년 차 들어와서 이제 국회가 4년 전에 만들어진 국회여서 여야 간에 그냥 팽팽한 힘겨루기를 한동안 오래 계속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시든 좀 승패를 갈라줘야 뭐가 되든 안 되든 결판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투표하시고 그리고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해보시고 좀 하게 한번 확실하게 힘실어 줘야 되겠다. 그럼 그쪽으로 실어주시고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하겠다.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 싶으면 반대쪽으로 힘실어 주시고 어느 한쪽으로 좀
결정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투표는 꼭 해주십시오. 자, 이 마지막 회 지식다방 오늘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오늘 두 분 처음 나오셨는데 거의 뭐 굉장히 익숙한 듯 오래 계셨던 듯 너무 재밌게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뭐 불편하시진 않으셨죠? 오늘 어떠셨는지. 네. 제가 보던 것보다 훨씬 재밌었어요. 어떠셨어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어요. 뭐 변호사님. 출연료만 많이 주면 불편하지 않을 것이고 네. 솔직히 그 유판 사고는 아주 그동안에 방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세월도 많이 지났고 익숙하기 때문에 네. 뭐 언제 봐도 편하죠. 제가 오늘 좀 세게 했어요. 다른 때 변호사님하고 할 때보다 좀 세게 했어요. 아슬아슬했어요. 저 이렇게 막 식은땀이 날 내가 정도로. 아까 그래서 네. 집회라고 그랬어요. 그냥 점프라고 그랬어요. 힘으로 하면 저한테 안 되죠. 소감 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식다방과 민심포차라는 두 가지 영역으로 이제 정치를 지식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다루는 거에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식다방이 상대적으로 이제 민심포차에 비해서 보면 그러니까 관심을 좀 덜 받았던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나와서 제가 직접 해보니까 재미가 더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지식다방이 더 큰 인기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식다방 1회 때는 이제 우리가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 살펴봤고 이어서 뭐 정치, 경제 그리고 불평등 또 국회의원 누구를 뽑아야 하나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강타한 2020 우리의 정치 모습 봤습니다. 아니 앞에 재밌는 건 그러니까 네. 뭐 홍준표, 박영준 이런 분들이 다 하고 네. 제일 재미없는 별 말씀을요. 국가적 재앙 코로나 문제나 기껏 부르고 아유. 그것도 땜방으로 아닙니다. 이게 마무리를 하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보수의 최후의 보수시잖아. 네. 당신의 삶을 바꾸는 토크쇼 정치합시다. 오늘 지식다방 마지막 회였습니다. 그동안 지식다방 또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자, 오늘 잘해주신 유시민 이사장님, 네 그리고 전원책 변호사님, 네 허준모 작가님 그리고 정진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일주일 뒤죠 민심포차 부산편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록 중학교 1학년이지만 저도 2020년 총선에 대해 공부해왔습니다. 저도 정치했습니다. 저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 개표 참관인을 신청했습니다. 저도 정치했습니다. 저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개학 연기에 대한 국민청원을 보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서 학생들이 하루빨리 학교에 갈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치했습니다. 저는 유튜브로 정치합시다 시청했습니다. 저도 정치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청년자문위원으로 위촉된다. 저도 정치했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어떤 분이 나오시는지 검색해 보았습니다. 저도 정치했습니다.